습니까? 그거보다 더 많이 있지. 근데 이걸 억지로 다 암기하려고 하시면 안 되겠고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소비자들이 부동산을 더 많이 구입할 수 있겠는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면 대부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자, 종전보다 인구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1000명일 때보다는 10,000명, 10만 명일 때가 부동산을 훨씬 더 많이 구입하고자 하겠지. 그럼 인구 증가는 수요 증가가 되겠죠, 일단. 그리고 또 종전보다 소득이 증가하면 구입 능력이 향상이 됐잖아요. 그럼 소득 증가도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고, 가구 분리 현상이 생겨서 가구 수가 변한다. 가구 수의 변화. 그러니까 가족 제도가 예를 들면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로 가족 제도가 변하거나 또는 결혼율이나 이혼율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결혼율이나 이혼율이 증가하면 분가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것도 이제 분가를 한다면 당연히 주택이 그만큼 더 필요하게 되겠죠. 이렇게 가구 수가 변하는 가족 제도의 변화도 부동산을 더 많이 구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수요의 증가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 조건들이 개선되는 것은 다 공통적으로 다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인데 금리가 하락한다. 이자율이 인하가 되면 자금 차입이 쉬워지잖아요. 그죠? 그럼 활발하게 자금 차입해서 부동산 사고자 하니까 금리의 인하, 이자율이 하락하는 거, 이 수요의 증가용이 되겠죠. 또 세금 적게 내게 해준다. 세율 인하시켜준다. 세금이 인하되는 것도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겠고, 상환 기간을 대출 기간을 연장해가지고 2년, 3년 만에 돈 갚을 걸 20년, 30년으로 분할해서 갚아라. 그러면 자금 차입하기가 훨씬 쉬워지게 되겠죠. 이것도 금융요건이 개선된 거고요. 또 대부 비율을 증가시켜준다. 대출을 종전보다 더 많이 해줘. 대부 비율, loan to value, LTV라 그러는데요. 이 대부 비율이 증가하면은 부동산을 담보로 정했을 때 50% 대출해 주는 것보다는 70% 대출해 줄 때가 내 돈은 훨씬 적게 들어가고도 부동산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대부분이 증가하는 것도 수요의 증가이 되겠죠. 또 소비자에게 규제를 완화해 준다. 목을 같은 거 풀어주잖아요. 활발하게 아파트 사들고 다 합니다. 이 규제의 완화도 수요의 증가이 되겠지. 소비자의 기호가 변한다. 기호 또는 선호도가 변하는 것도 수요의 증가이 됩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부동산에 한번 투자해볼까? 이렇게 기호가 변하는 것도 수요의 증가이 되고, 소비자들은 가격이 쌀 때 사고자 하니까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면 상상이 전에 사두고자 해요. 미리, 그제? 자, 지금 만약에 1억 하는 부동산이 2억으로 오를 것 같아요. 1억일 때 사야 되겠죠.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다른 말로 기대감이 상승한다. 같은 말입니다. 이 기대감도 당연히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있죠. 대체 투자 시장이. 대체 시장. 예를 들면 주식이라든가 예금 시장 또는 채권 시장. 이런 게 이제 부동산 대신 투자할 수 있는 대체 시장인데, 이 대체 시장이 불황이라면 주식 투자 안 하고 예금 빼가지고 부동산 구입하러 온 거죠. 대체 시장이 불황일 때 부동산 수요는 증가하게 되겠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요 증가 요인의 대체재와 보완재 가격이에요. 대체재 가격과 보완재 가격인데, 좀 전에 대체재는 가격과 수요가 무슨 방향으로 변한다? 동일 방향으로 변한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려면 대체재는 가격이 상승을 해야 이 가격하고 수요가 동일 방향이 되면서 대체재가 되겠죠. 또 보완재는 가격과 수요가 반대방향으로 변한다 그랬으니까 수요가 증가하려면 보완재 가격은 하락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보완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봐봐라. 대체재는 가격이 상승할 때 해당재와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이 가격과 수요가 동일방향이 돼야 대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완재는 가격이 하락을 할 때 해당재와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이 보완재 가격은 하락해야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과 수요가 반대 방향이 되니까 보완재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 대체재 가격은 상승할 때, 보완재 가격은 하락해야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수요 증가율은 이거 외에도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시험에 가장 답으로 많이 요구하는 게 대체재와 보완재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어도 한 개 맞출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필린적.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대체재와 보완재는 이렇게 가격하고 수요의 방향을 가지고 기억을 해둬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한두 번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면 자주 틀리는 게, 소비자들은 가격 상승이 예상할 때 수요가 증가합니다. 대체 시장은 불황이어야지 호황이 아니고 불황일 때 수요가 증가해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또 있어요. 주택에 대한 의식, 주의식이 변하는 것도 수요 증가가 되는데, 주택에 대한 의식은 이용의식에서 소유의식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소유하겠다 그래야 내 집을 사고자 하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는 거지. 주택을 이용한다 그 말은 내 집 팔고 나머지 집에 임대, 세를 얻어 들어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 집을 팔아야 되니까 이거는 수요의 감소형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이용해서 소유의식으로 주의식이 변해야 됩니다. 반대가 되면 안 되겠고, 주의식의 변화도 수요의 증가 요인인데, 주로 이제 나머지는 대부분 한두 번 들으면 다 정리가 되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체크해드린 몇 가지 포인트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면 이 수요의 증감 요인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이 될 거라고 믿어요. 자, 부동산 수요의 증가 요인, 감소 요인이었고 87페이지로 가서 이제 4번에 부동산 수요의 분류로 갑니다. 수요의 분류. 수요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번에 먼저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 그 용어 속에 답이 있어요. 개별 수요는 개별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를 개별 수요라고 하고요. 시장 수요는 그 개별 수요의 수요를 전부 합쳐서 시장 수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개별 수요의 수요를 전부 합친 게 시장 수요니까 개별 수요보다는 시장 수요가 수요량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거기 그래프가 3개 있는데요. 맨 앞에 있는 그래프는 A라는 소비자의 수요 곡선이고 가운데 있는 그래프는 B라는 소비자의 수요 곡선입니다. 근데 A라는 소비자는 100원일 때 50개를 사고자 했죠. 근데 가운데 그림을 보면 B라는 소비자는 100원일 때 70개를 사고자 했어요. 그럼 소비자가 시장에 A하고 B 두 사람밖에 없다면 이 두 사람의 수요를 합친 게 시장 전체 수요가 되겠죠. 그럼 끝에 있는 그림은 시장 전체의 수는 A, B 두 개를 합치면 A가 100원일 때 50개, B가 100원일 때 70개를 사고자 했으니까 시장 전체에서는 100원일 때 120개를 사고자 한다는 거죠. 그 개별 수요의 수요랑 50개하고 70개를 합친 게 시장 전체 수요량이니까 시장 수요량이 당연히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수요량이 크다면 수요곡선은 완만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바로 위에 줄 쳐야 돼. 시장 수요 곡선이 개별 수요 곡선보다는 더 완만한데 곡선이 이렇게 완만할 때를 말한다. 탄력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탄력지에서 나옵니다요. 탄력지에서 나오니까 시장 수요 곡선이 개별 수요 곡선보다는 더 완만하고 탄력지다. 그걸 한 개 기억해놓고 2번에 실질적 수요와 잠재적 수요로 가서 실질적 수요는 좀 전에 우리가 수요가 앞 시간에 수요가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여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구입 의사와 구입 능력까지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유효 수요를 실질적 수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입 능력이 있는 수요가 실질적 수요고 구입 의사만 있고 구입 능력이 없는 수요를 잠재 수요 또는 잠재적 수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에 본원적 수요와 파생 수요. 그게 조금 어려운데요. 본원적 수요, 파생적 수요. 본원적 수요를 직접 수요라고도 하고 파생적 수요를 간접 수요라고도 하는데 이 본원적 수요, 직접 수요는 최종 소비재를 수요하는 겁니다. 최종 소비재.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직접 비용을 투입해서 생산하는 물건, 최종 생산물인 소비재에 대한 수요, 소비재를 수요하는 것이 직접 수요, 본원적 수요가 되고 소비재인 생산물이 아니라 생산 요소를 수요하는 거,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를 간접 수요 또는 파생 수요를 하는데요. 토지는 생산물이에요, 생산 요소예요. 토지는 절대 생산물은 될 수가 없잖아요. 토지는 인간이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생산이 불가능한 성격이 있죠. 그게 비생산성, 부정성이잖아, 그지? 그 부정성 때문에 토지는 생산물은 될 수가 없고, 토지는 생산물이 아니라 자연물입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 만들어서 주어진 물건, 자연물이지 생산물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토지를 사는 것은 생산물을 구입하는 게 아니죠. 근데 토지는 생산의 3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토지 노동 자본이 생산의 3요소죠. 그럼 우리가 토지를 사는 것은 생산 요소를 사는 거지 생산물을 구입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토지에 대한 수요가 파생 수요, 간접 수요가 되고요. 그리고 주택은 인간이 직접 비용을 투입해서 생산하는 물건이잖아. 주택은 생산물이면서 최종 소비재입니다. 그지? 그래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소비재에 대한 수요, 생산물에 대한 수요, 바로 직접 수요, 본원적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할 게 그냥 물론 토지의 수요가 파생 수요만 있는 게 아니고 본원적 수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까지 알 필요가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토지에 대한 수요가 파생 수요, 그리고 주택에 대한 수요가 본원적 수요에 해당한다. 그 정도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그리고 큰 5번에 시장 이자율 변화가 부동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주 중요한 거 나왔어요. 큰 5번에 그 도표 속에 적용되어 있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별 걸어놓고 지금은 설명드려도 몰라요. 왜냐하니까 그게 이제 5번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은 경제론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론 내용, 투자론 내용, 금융론 내용에 모든 부분에서 이자율하고 관계되는 내용을 다 한꺼번에 모아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투자론, 정책론, 금융론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지금은 설명드려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진도 감박이 끝나고 난 뒤에 3월에 가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해 드릴 테니까 일단 중요 표시만 해두고 3월에 설명을 들으면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수요에 대한 개념을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수요만 있는 게 아니고 공급도 있겠죠, 당연히. 공급도 있겠는데 이 수요의 개념을 제대로 정리하면 공급은 공부할 게 없어. 자, 공급 이론으로 가가지고 먼저 이제 공급의 개념. 좀 전에 수요가 유효, 수요, 유랑 개념, 사전적 개념이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공급도 역시 유효 공급, 유랑 개념, 사전적 개념입니다. 자, 첫 줄에 공급이란 공급 능력을 갖춘 판매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제한화 용역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럼 역시 공급도 공급자가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판매 의사만 있으면 팔 수가 없어요. 공급 능력을 갖추고 물량을 가지고 있어야 물건을 팔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급도 판매 의사와 공급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유효 공급이어야 되는 거지. 공급 능력이 없고서는 물건을 팔 수가 없다. 그래서 공급도 첫째 판매 의사와 공급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유효 공급이다. 두 번째는 공급 역시요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기간이 명시되면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도 유랑 개념이지 일정 시점에서는 공급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급도 일정 기간이 명시되는 유랑 개념, 플로우 개념이다. 그리고 공급도 제한화 용역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그랬으니까 아직 안 팔았어요. 그래서 공급도 실제 판매한 양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하고자 의도하는 상태니까 사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똑같다. 수요든 공급이든 모두 유랑 개념, 유효 수요, 공급도 유효 공급, 그리고 사전적 개념 이렇게 되겠네, 그지? 수요와 공급은 똑같이 유효 수요, 유효 공급, 유랑 개념, 사전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급 함수와 공급 법칙으로 가서 이 공급 함수는 역시 뭐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재화의 공급과 그 공급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과의 관계를 공급 함수라는 거고, 중요한 것은 역시 공급 법칙하고 공급 곡선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량이 무슨 관계? 반비라는 관계였죠. 근데 공급 법칙, 이제 비교를 다 해야 돼. 수요하고 공급은 항상. 공급자들은 물건을 판매하는 목적이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비쌀 때 팔아야 이윤이 많겠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은 더 많이 팔고자 한다. 그래서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고, 가격이 하락하면 이윤이 없으니까 안 팔고자 해요. 그래서 공급량이 감소해서 이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이 증가,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해서 가격하고 공급량은 비례하게 됩니다. 비례. 하살표가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의 관계에 있는 거죠. 가격과 수량이 비례하는 정의 관계를 공급 법칙이라고요. 이 공급 법칙에 따라서 어떤 재화의 가격하고 공급량의 관계를 연결한 곡선이 공급 곡선이에요. 수요 곡선이나 공급에서 세로축은 뭐 가격, 가로축은 양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공급 곡선은 공급량을 뜻하겠죠. 자, 예를 하나 들어서 뭐 볼펜이라는 재화를 한 개 예를 들어보자요. 볼펜이 한 개에 500원 할 때, 볼펜 한 자루에 500원 할 때 공급자들은 100개를 팔고 있다고 가정해봐요. 100개를. 그러니까 가격하고 공급량이 여기서 일치를 했습니다. 근데 볼펜 가격이 500원에서 1000원으로 상승하니까 이윤이 많으니까 더 많이 팔고자 하겠지. 500원일 때 100개 팔고자 하다가 가격이 1000원으로 상승하니까 200개까지를 팔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200개로 늘어나니까 가격하고 공급량이 여기서 일치를 했다. 자, 이 꼭지점을 연결하니까 곡선이 하나 완성됩니다. 이 곡선이 공급 곡선인데요. 공급은 영어로 서플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서플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서플라이의 머리 글자를 따서 S로 표기를 해요. 자, 아까 수요 곡선은 수요가 디맨드니까 디맨드의 머리 글자를 따서 D로 표기를 한다 그랬다. 근데 공급은 S로 곡선이 명기가 됩니다. D로 곡선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수요 곡선, S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 공급 곡선인데, 역시 공급 곡선도 어떤 재화의 가격과 공급량, 이 가격하고 공급량의 관계를 연결한 곡선이다. 근데 가격이 500원에서 1000원으로 상승하자 공급량이 증가를 했어요.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이 증가해가지고 가격하고 공급량은 비례한 겁니다. 그지? 그래서 이 꼭지점을 연결하니까 곡선이 오른쪽 윗방향을 향하는 형태의 곡선이 되네. 그래서 공급 곡선은 오른쪽 윗
방향을 향하는 형태의 곡선이다. 그래서 공급곡선은 우상향 형태의 곡선이 되는 겁니다. 자, 수요곡선은 우하향 곡선이었다. 근데 공급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이죠.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가격과 수량이 반비례하기 때문이고,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것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수요 법칙이 나오면 공급 법칙과 또 수요 곡선이 나오면 공급 곡선과 항상 두 개를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같이. 자, 그리고 3번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라서 좀 전에 우리가 앞 시간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느냐? 수요라는 단어만 공급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수요라는 단어만 공급으로 바꾸면 되니까 수요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가 똑같습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가 같고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요라는 글자만 공급으로 바꿔주면 돼. 그럼 수요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가 같고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같겠죠. 그럼 공급량의 변화는 역시 수요량의 변화처럼 해당자와 가격, 이 해당자와 가격이 변할 때 공급곡선 상에서 뭐가? 점이 이동하는 거죠. 곡선사에서 점이 이동하는 게 공급량의 변화고, 공급의 변화는 해당자와 가격이 아니라 이 해당자와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변하는 거죠. 해당자와 가격 외에 다른 요인들이 변할 때 공급곡선 자체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공급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를 공급의 증가, 공급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할 때를 공급의 감소를 한다 이 말이야. 역시 거기 그래프 두 개 나와있어.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그래프가 두 개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공급량의 변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공급의 변화예요. 왼쪽 그래프를 보면 세로 쪽에 있는 해당자와 가격이 변하니까 가로 쪽에 공급량도 변해서 이 공급곡선 위에서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을 하고 있잖아, 그지? 이렇게 해당자와 가격, 해당자와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의 변화가 생겨서 공급곡선 상에서 점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점이. 곡선사에서 이렇게 점이 이동한다. 이런 변화가 공급량의 변화예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곡선사에서 점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보이잖아요. 공급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기도 하고 공급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게 공급의 변화인데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공급의 증가,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증가를 했고 왼쪽으로 이동하면 공급의 감소 이렇게 되네, 그지? 그러니까 해당자와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들이 변할 때 곡선 자체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걸 공급의 변화, 오직 해당자와 가격이 변할 때 공급곡선사에서 곡선사에서 점이 이동하는 변화를 공급량의 변화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럼 뭐 두 개 똑같은데 뭐 구분할 게 뭐 있습니까, 이제? 수요라는 단어만 공급으로 딱 바꿔끼면 두 개가 똑같은데, 그지? 얼마나 편해, 그죠? 그럼 수요량의 변화든 공급량의 변화든 양자가 포함되면은 변화 원인은 한 개밖에 없죠. 뭐가 변해야 돼? 해당자와 가격이 변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양자가 빠져서 수요의 변화나 공급의 변화가 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건데요. 공급의 변화 요인은 무수히 많겠죠. 해당자와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은 전부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급의 변화 요인에도 뭐 금리, 세금, 공급상의 규제 또는 뭐 판매자가 가격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가격에 대한 예상이라든가 매도자 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여러 요인 중에 이제 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도 있고 또 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도 있겠죠.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교재에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다. 페이지가 93페이지가 91페이지가 모르겠다. 박스 속에 공급의 증가요인 감소 91페이지인가 모르겠다. 93페이지를 봐. 93페이지. 93페이지의 박스에 공급의 증가요인 감소요인이 구분되어 있죠. 92페이지는 수요의 증가요인하고 공급의 증가요인을 구분한 도표가 있는데 92쪽에 있는 도표는 아직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설명해봐야 모르고 93페이지에 공급의 증가요인 감소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죠? 증가요인의 반대가 감소요인이니까 감소요인은 공부할 게 없고, 그죠? 증가요인만, 제대로 이해하면 되겠는데. 자, 이것도 억지로 외우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러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은 공급자가 물건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겠구나.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은 대부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첫째,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 공급자가 물건을 더 많이 판매해서 공급을 증가시키려면은,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해서 공급을 증가시키려면, 일단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투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생산 비용은 개당 생산비는 적을수록 물량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생산 비용은 당연히 어떻게 돼야 하락해야 합니다. 생산비가 하락할 때 공급이 증가하는데, 자, 생산비,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생산 요소 가격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생산 요소 가격이나 생산비가 같은 말이고요. 통상적으로 생산비, 생산 요소 가격 그러면 뭐 건축비라든가 인건비, 근로자의 임금 같은 인건 비용이라든가 자재 비용 이런 걸 통틀어 그냥 생산비 또는 생산요소 가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비, 자재비 이런 비용이 하락할수록 물량 만들어 공급하기 훨씬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생산 비용은 하락할 때 공급이 증가하는 되겠고, 또 공급자는 종료보다 기술이 향상된다면 시간당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공급이 증가하는 되겠죠. 금융 조건이 개선돼 가지고 금리가 하락한다. 활발하게 자금 차입해서요 아파트 공급하려고 합니다. 또 공급자에게 세금 인하시켜서 세금 적게 내게 해준다. 당연히 활발하게 부동산 공급합니다. 건설업자들도 주택을 생산해서 분양을 하려면 자기가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분양할 때 건설업자가 양도소득세 내잖아요. 그죠? 세율 내서 양도소득세 적게 내게 해줘요. 활발하게 자금채에서 부동산 공급하겠죠. 그리고 규제를 완화시켜가지고요. 금폐율이나 용적률을 더 많이 부여해주면, 금폐율이나 용적률을 증가시켜주면 건물을 더 고층화시킬 수 있으니까 당연히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죠. 공급자들은 비쌀 때 파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가격이 종전보다 하락할 것 같다 이 말이야. 지금 10,000원에 판매하는 게 5,000원으로 내릴 것 같다. 하락하기 전에 10,000원일 때 팔아야지. 그래서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얼른 팔고자 하니까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겠고요. 수요는 가격 상승이 예상될 때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쌀 때 사는 게 목적이니까 소비자들은. 근데 공급은 비쌀 때 파는 게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니까 당연히 가격이 비쌀 때 팔아야 되니까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공급을 증가시키겠죠. 또 시장에 매도자 수가 증가한다. 매수자가 아니고 뭐라노? 매수자 수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고요. 매도자 수가 증가해야 공급 물량이 넘쳐나겠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요. 이거 이외에도 뭐 대체재 가격이나 보완재 가격 같은 것도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체재나 보완재 가격은 수요의 증가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수요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지만 공급에서는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문제풀이 단계에 가서 이 대체재나 보완재 가격은 수요하고는 정반대가 되거든요. 반대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거는 문제풀이 단계에서 전문은 시켜주지만 지금은 알 필요가 없다. 공급 중에서는 대체재나 보완재 가격을 기억하면 오히려 혼란이 와서 안 돼요. 수요에서만 이게 주로 시험에 나오지 공급에서는 안 나오니까 거기까지는 알려고 하지 말고 수요에서만 기억을 해두고 공급의 증가에는 제가 알려드리는 포인트까지 이렇게 몇 가지 포인트 기억하고, 특히 생산비는 하락해야 공급이 증가합니다. 기술이 향상되면 공급이 증가하고, 이거는 뭐 아주 기본적인 거고, 공급자는 가격 하락에 예상될 때 공급을 증가시키지 가격 상승에 예상되면 그건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개를 비교하면서 같이 기억할 포인트가 되겠네요. 4번에 공급의 분류로 가서, 자, 수요도 아까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개별 수요, 시장 수요라는 게 있었으니까 공급도 개별 공급, 시장 공급이겠죠? 개별 공급은 개별 공급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공급을 개별 공급이라고. 그러면 시장 공급은 개별 공급자의 공급량을 전부 합친 거예요. 그럼 공급량이 뭐가 더 커? 시장 공급이 공급량이 더 크겠죠. 공급량이 크다면 곡선이 완만하다. 그래서 개별 공급 곡선보다 시장 공급 곡선이 더 완만하고, 곡선이 완만하면 탄력적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수요하고 마찬가지로 공급도 시장 공급 곡선이 개별 공급 곡선보다는 더 완만하고 탄력적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토지 공급으로 가서, 이 토지의 공급은 우리가 앞 시간에 부정세에서 다 정리를 했어요. 토지는 물리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토지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이건 생산 자체가 안 되는 부정세나 특수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토지도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랬지. 그럼 경제적 공급은 가능한데 이건 어떤 특성으로?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토지는 절대 공급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 곡선은 언제나 수직선이 형태가 된다 그랬죠. 완전 비탄력적으로. 근데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공급 곡선은 완만하게 우상하는 형태로 탄력적으로 배한다 그랬네요. 이거는 앞 시간에 부정세에서 정리했으니까 기억이 나야 되겠고, 세 번째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을 갔어요. 장단기 공급. 자, 먼저 이제 우리 부동산에서는 단기하고 장기의 개념을 먼저 익혀야 돼. 통상적으로 단기, 장기 그러면 단기는 짧은 기간이고 장기는 긴 기간이잖아. 그죠? 보통 뭐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에서 단기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까지를 단기라고 하는 겁니까? 보통.
짧은 기간인데 어느 정도 짧은 기간? 3년? 4년? 6개월? 한 100번 얘기하다 보면 맞겠죠, 뭐.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일반적인 규제는 단기 그러면 보통 한 1년 정도 이내를 단기라고 하는 겁니다. 1년 정도 이내를 단기. 또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한 3년 정도 이내를 단기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10년 이상부터를 장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년에서 10년 사이면 중기가 되겠죠. 그죠? 이런 개념으로 이제 통상적으로 장단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부동산에서는 전혀 그렇게 구분해서는 큰일 납니다요. 장기가 뭐 길고 짧은 기간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나고 단기는 신축 공급 또는 신규 공급. 이 신축 공급이 불가능한 기간, 신축 공급이 불가능한 기간까지를 단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간이 오래 걸려도 신축 공급이 불가능하다면 그건 그냥 100년이 흘러도 단계예요, 당연히. 그럼 장기는 신축 공급, 이 신규 공급이 가능한 시점부터 거기서부터를 장기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택은 착공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착공은 바로 공급이 안 되죠. 일정 기간이 지나야 완공이 되겠죠. 그럼 주택이 완공될 때까지는 신축 공급은 불가능한 거죠. 완공 이후부터 신축 공급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완공 후부터가 장기가 되는 거고 완공되기 전까지가 단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완공되는 데까지 기간이 100년이 걸려도 완공 전에는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럼 100년도 단기가 되는 거야. 근데 2년 만에 주택이 완공돼서 공급되죠? 그럼 2년 후부터가 장기가 되는 거고.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신축 공급이 불가능하다면 아무리 오랜 기간이 흘러도 신축 공급이 불가능하면 그 기간은 무조건 단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장단기 개념을 알아야 정책이 쉬워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가면 정책론에서는 장기하고 단기를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 단기 그러면 신축 공급이 불가능. 그러니까 단기는 공급이 불변인 기간을 단기로 한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공급이 증가했는지 이런 소리 나면 그냥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오케이? 공급이 불가능한 기간 이렇게 딱 기가란 말이야. 근데 이제 신축 공급 자체는 단계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부동산은 토지는 신축 공급이라든가 뭐 이런 게 아예 없잖아, 그지? 그럼 건물에서는 이제 신축 공급이나 재공급이 있잖아, 중고 공급이. 중고주택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 공급돼 있죠. 근데 중고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임대인들은 임대료를 획득할 목적으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를 통해서 물려줘버리고 새집 사서 이사가요. 그럼 이게 뭐냐? 재고 공급입니다. 재고 공급. 이거는 이제 기존 주택을 공급하는 중고주택 공급은 단계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토지 건물 전체를 놓고 보면 토지는 아예 단기적으로는 공급 자체가 없는 거니까요. 주택만 그것도 신축 공급은 안 되고 뭐만 중고주택 공급만 가능하니까 단기 공급은 극히 불가능이죠. 그래서 단기 공급국서는 수직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가파른 형태를 보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토지도 경제적 공급이 가능해지고 건물도 생산 공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죠? 충분하게 이제 공급량을 증가시키 가니까 장기 공급국서는 아주 완만한 형태가 되죠. 그래서 언제나 여기 기가할 포인트. 부동산에서 단기란 곡선이 아주 어떻다 가파른 형태가 되니까 비탄력적인 형태가 되고 장기가 탄력적인 형태가 된다. 요 이제 장단기. 나중에 탄력에서 나오겠지만 뭐 장기는 탄력, 단기는 언제나 비탄력. 이렇게 해서 딱 기억을 내는 게 좋겠어요. 수요하고 공급의 기본 개념까지를 지금까지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거는 수요와 공급의 기본 개념이라고 할 때 기본 개념. 이제 그럼 기본 개념을 정리했으면 이제 거기에 파생되는 응용력도 좀 배가를 싣게 되겠죠, 이제? 96페이지, 이제, 3절.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의 변화로 갑니다. 수요 공급의 기본 개념이 어느 정도 접목이 돼야만, 당연히 그 3절, 4절 뒤로 이제 탄력성 이런 것도 다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공급은 단계별로 앞부분에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됐잖아요. 뒤로 갈수록 어려워져요. 차근차근 앞에 게 정리가 돼야 그 단계 당연히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딱 돼 있어, 단계별로. 그러니까 일일이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이 조금 접목이 돼 있어야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먼저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의 변화. 균형 가격, 균형 양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그 용어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죠. 우하향하는 곡선이 무슨 곡선이죠? 수요 곡선이고, 우상향하는 이 곡선이 공급 곡선이다, 그지?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수요와 공급이 딱 일치해 있죠. 자, 이 세로축은 뭐야? 가격. 가로축이 뭡니까? 량이죠, 량.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이 상태에서는 수요량도 이만큼이고, 그죠? 이만큼이고, 공급량도
요만큼으로 똑같아. 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동일하죠, 지금. 그러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 있는 이 상태를 시장균형, 시장균형이라고 줄여서 그냥 균형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균형, 시장균형이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한 상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가 시장균형이에요.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이 말은 사고자 하는 양과 팔고자 하는 양이 같다는 뜻이죠. 소비자가 100개를 사고자 하면 공급자도 100개를 팔고자 한다. 그럼 물량이 남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죠.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아. 가부족이 없다는 거다. 그러면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 상태, 이런 상태를 시장균형 또는 줄여서 균형이라고요. 이 지금 가격은 균형 상태에서 발생한 가격입니다. 이 시장균형, 균형 상태의 가격을 말 그대로 균형 가격 또는 가격하고 임대료가 같은 말이거든. 균형 가격 또는 균형 임대료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수량은 지금 균형 상태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의미하죠. 이 균형 상태의 수요 공급량을 균형 수급량, 균형 수요 공급량 이런 뜻이죠. 균형 수급량 또는 균형 거래량이라고도 하고 줄여서 그냥 균형량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은 말 그대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서 물량이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를 시장균형이라고요. 균형 상태의 가격을 균형 가격 또는 균형 임대료, 균형 상태의 수요 공급량을 균형 수급량 또는 균형 거래량 또는 균형량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시장 균형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배분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시장 균형이 달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크다. 또는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으면 수요량 공급량이 불일치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균형이 달성되지 못했죠. 그럼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다.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고 있는 거야. 이 상태를 초과수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으니까 초과수요. 또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으면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니까 이 상태를 초과공급이라는데요. 초과수요가 발생했다는 말은 사고자 하는 양이 팔고자 하는 양보다 훨씬 많다는 뜻이. 그러니까 물량이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소비자가 500개 사고자 하는데 공급자가 100개밖에 안 팔려고 한다. 400개가 더없이 부족한 거죠. 그럼 풍기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량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900경을 하겠지. 그럼 당연히 초과수요가 발생해서 900경이 발생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초과수요는 가격 상승을 유발하게 되고, 반대로 이제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커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물량이 남아돈다는 뜻이에요. 그죠? 재고가 넘쳐난다는 뜻이다. 그럼 판매자들이 판매 경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데, 이거보다 더 먼저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 수요량과 공급량이 불일치해서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물량이 부족하거나 남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서 물량이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다.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상태는 시장 균형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이 불일치하면 당연히 물량이 부족하거나 남는 상태가 되니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상태가 되는데, 이런 상태를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시장 불균형을 하는 게 아니고 시장 실패라고 한다. 그러니까 시장 실패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불일치해서 물량이 부족하거나 남는 상태, 과부족이 발생해가지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거, 책에 없어 넘기지만 나중에 나오니까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그 정책론에 가면은 우리 다음 주에 정책론에서 시장 실패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몇 ペ, 231페이지인가 모르겠네. 시장 실패라는 게 나올 건데, 거기 가가지고 용어를 알고 있어야만 이게 뭐 정리하니까 오늘 한 개 용어를 기억해 놓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균형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이 상태가 균형이고, 이 균형 상태에서 지금 균형점이 여기 있잖아.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수요나 공급에 변화가 생기면 이 균형점이 이동을 해요. 이 균형점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로 이동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균형점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만약에,
그럼 가격은 요 수준에 있던 것이 이만큼 상승을 하겠죠. 균형 가격은. 그리고 균형 수업량은 요 정도 수준이던 것이 요만큼으로 여기서 요만큼 감소를 해버려요. 이게 균형점이 이동하면 균형 가격도 변화가 되고 균형 수업량도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가를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자, 98쪽 균형점에 이동하서 먼저 이제 수요나 공급 중 하나만 변했을 때, 수요만 변하거나 공급만 변해가지고 수요 공급이 하나만 변하는 경우, 그때 균형가격과 균형수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첫째는 이 수요 공급이 하나만 변하는 경우는 수요만 증가할 수도 있고 또 수요만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급만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네 번째는 공급만 감소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수요하고 공급 중 한 개만, 이렇게 하나만, 수요 공급 중 한 개만 변하는 경우가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제 균형 가격이랑 균형 수급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 말입니다. 균형 가격, 균형량이 어떻게 변동하는가, 이걸 이제 정리하는데, 그 교재에 보면은 도표 속에 수요만 증가하면 균형 가격 상승하고 균형량도 증가한다, 공급만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수급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답이 다 나와 있어, 교재 속에. 그죠? 교재에 답이 다 나와 있고, 또 저기 그래프로도 그려져 있죠. 그래프 두 개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프 그 두 개가 실제는 네 개 그래프입니다. 네 개. 네 개를 두 개로 모아둔 거니까 그래프 보면 이름 잘 몰라. 그러니까 그래프 보실 생각하지 말고 또 시험장에서는 그래프를 그릴 시간도 없으니까요. 그래프 그리는 순간 그냥 내년에 다시 만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1분 안에 한 문제를 절대 못 푼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은 그래프 없이 답을 찾아야 되니까 볼펜 딱 놓고요. 구경에. 그 그래프 나와 있으니까 그릴 생각하지 말고. 저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주지만 수용업에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프 없이 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 수용업이 일치했는 이 상태가 무슨 상태? 균형 상태죠. 균형이 다 성립해 있고 균형점이 지금 이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지? 다 위치, 이 상태가 균형 상태면서 균형점이 지금 여기에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수요나 공급에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균형 가격과 균형 수용량도 변하고요. 그 변화가 어떻게 오는가를 보자 말이야. 자, 먼저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부터 보자. 수요가 증가했다. 수요가 증가한다는 말은 무슨 말? 수요가 증가했다는 말은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한 걸 수요의 증가라고 그랬고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한 걸 수요의 감소라고 그랬잖아요. 또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공급의 증가고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공급의 감소라고 했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했다는 말은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있다는 뜻이다. 그제? 이건 무슨 곡선이죠? 이건 공급 곡선이고 이게 수요 곡선이죠.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이 수요가 증가했다는 뜻이야. 그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공급이 여기서 일치하게 되죠. 그럼 균형점이 여기서 일로 이동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격은 균형 가격은 요 수준에 있던 것이 요만큼 상승을 합니다. 그지? 그리고 균형량도 요 수준에서 요만큼 증가를 보이네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하고 양도 증가하는 걸 봤다. 수요가 증가되는 균형가격 상승 균형량도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수요의 감소. 수요의 감소는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걸 수요의 감소라고 했죠. 이게 수요 곡선이지.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게 수요가 감소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점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지. 그러니까 가격은 요 수준에서 요만큼 어떻게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균형량은 요 수준에 있던 것이 요만큼 감소를 해버립니다. 그지? 요만큼이던 것이 요만큼으로 줄었으니까 요만큼 줄잖아. 양이. 그지?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 하락, 양도 감소.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공급의 증가란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그게 공급이 증가하잖아. 그죠? 이건 무슨 곡선이고, 이거? 수요 곡선이고, 이게 공급 곡선인데, 이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공급이 증가했죠? 그럼 공급이 증가하니까 균형점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잖아. 그 가격은 이 수준에 있던 것이 요만큼 어떻게 되나요? 하락.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 하락하지. 그리고 공급량도 요 수준에 있던 것이 요만큼 증가하네. 그지?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양이 증가하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급의 감소. 공급 감소는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한 거다. 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했다. 공급이 감소했죠. 그러니까 가격은 요 수준에서 요만큼 상승을 보입니다. 그리고 공급량은 여기서 요만큼 감소를 해버려요. 그죠? 가격은 상승하고 공급량은 감소하는 걸 알았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다 뭐 가격이나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 보이죠. 근데 이 그래프 그리는 순간 시간이 많이 갔잖아, 일단. 그리고 또 그래프를 또 잘못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공급의 증가 그러면 이 공급 구순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데 이 수요 구순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놓고 뭐 답을 찾으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절대 그리면 안 돼요. 그래프 그리지 않고 결론만 기억하면 그래프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결론을 잘 봐요. 이렇게 수요만 변하는 경우를 보면은 수요가 변할 때는 수요가 변하는 방향하고 가격하고 양이 전부 수요하고 통일방으로 변하는 걸 알 수 있어. 그지? 수요가 증가할 때는 가격도 상승, 양도 증가. 수요가 감소할 때는 가격도 하락, 양도 감소했잖아. 그지? 수요만, 그래서 이 수요공급에서는 화살표의 방향을 가지고 문제의 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증가, 상승, 감소, 하락 이렇게 하지 말고 증가는 그냥 윗방향, 상승도 윗방향, 감소 아랫방향, 하락도 아랫방향 화살표를 항상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러면 시간 안에 답을 찾기 어렵죠. 자, 이렇게 수요만 변하는 경우는 균형 가격이나 균형량은 모두 수요하고 동일방으로 변한다 이 말이야.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모두 수요와 동일방으로 변한다. 이 화살표의 방향, 동일방인지 반대방인지 이 방향을 기억하셔야 돼, 방향을. 자, 일단 수요만 변할 때는 균형 가격과 균형량은 전부 수요와 동일방이다. 근데 공급만 변하는 경우를 보면은 공급이 증가할 때는 균형량도 증가해요. 공급이 감소할 때는 양 역시 따라서 감소합니다. 그럼 양은 균형량은 공급하고 같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죠, 지금. 근데 균형 가격은 공급하고 항상 이렇게 반대방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급만 변하는 경우는 균형량, 양은 항상 공급과 동일방향이다. 근데 가격은 언제나 공급하고는 반대방으로 변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요 하사부 방향을 기억해야 돼요. 요 방향만 기억하면 공부할 거 없어요. 시간 안에 1분 안에 다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프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 빨리 외워요. 자, 수요만 변하는 경우는 어떻다? 가격과 양은 수요와 동일 방향. 공급만 변할 때는 양만 공급과 동일 방향. 양은 공급과 동일 방향이고 가격은 공급과 반대 방향. 이 화살표의 방향 자체를 기억해갖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외워요. 저 방향만 기억하고 있으면 뭐 문제가 뭐지? 수요가 감소했을 때 균형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되는가? 또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렇게 나와요. 1, 2, 3, 4 해가지고. 그럼 수요만 변했지? 그럼 화살표가 같은 방향이나 둘 다, 그지? 동일 방향 그려주고, 공급만 변하면 뭐만? 양만 동일 방향, 가격은 반대 방향. 그러면 수요만 감소하면 가격도 하락, 양도 감소한다.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하락, 양은 증가한다. 바로 답이 나오잖아, 이게. 그래프를 그릴 이유 자체가 없어요. 1분 안에 답을 절대 못 찾으니까 결론을 기억해 두셔야 돼. 자, 수요 공급이 하나만 변하는 경우고, 이제 두 번째,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 아이고, 이제 괴로운 거 나왔어요. 수요공급이 동시에 변한 경우는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지? 거기 순서 그대로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옆에 수요공급이 동시에 변한 경우 갖고 바로 밑에 동그라미 1, 2, 3, 4 나와 있죠. 그래프 바로 밑에 그 1, 2, 3, 4 밑에 여백이 있잖아. 그죠? 여백에다가 받아 적어야 돼. 여백에 받아 적고 여백 밑에 도표가 있는데 도표에는 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답은 다 제시가 돼 있지만 지금 99페이지 있잖아. 99페이지 딱 중간에 보면 가로 2번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에 하고 동그라미 1, 2, 3, 4 돼 있잖아요. 그 옆에 여백에다 적어라 이 말이야. 자, 지금 동시에 변하는 경우는 동그라미 1번이 뭡니까? 수요 증가, 공급도 증가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수요 감소, 공급도 감소하는 경우고 3번은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고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수요는 증가하는데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죠. 맞나? 이 순서 그대로 맞죠? 거기 99페이지 중간에 1번이 수요 공급이 동시에 증가했죠. 2번은 수요 공급이 동시에 감소, 3번은 수요만 증가 공급이 감소, 4번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아닙니까? 요 순서 맞지? 자, 지금 여기까지는 나와 있잖아요, 책에. 자, 근데 1번, 2번을 보면은 수요하고 공급의 방향이 동일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동일 방향. 그러면 3번하고 4번은 수요 공급의 방향이 지금 반대 방향이죠. 1, 2번처럼 수요 공급이 동일 방향으로 변할 때는 양동을 제공하고 수요 공급의 방향이 반대일 때 3, 4번은 가수를 제공한다. 양동 가수가 뭔지를 모르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자, 양동이란 양은
동일바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격하고 양 중에서 이 균형량은 항상 수요공급이 변하는 방향과 동일바로 간다는 겁니다. 양은 동일방향, 수요공급하고 동일바로 가는 겁니다. 양은 동일바로 가니까 양동이라는 거야. 그럼 이 균형량은 수요 공급이 변하는 방향과 항상 동일바로 가는데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균형 가격은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왜 가격은 알 수가 없느냐? 가격은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수요 공급이 동일방일 때는 뭘? 양동을 좋아한다. 양동. 양만 동일바로 간다. 양은 항상 수요 공급과 동일바로 가는 거예요. 수요 공급하고 동일바로 가고 가격은 알 수 없다 이 말이고요. 3, 4번처럼 수요와 공급의 방향이 반대방이다. 반대일 때는 가수를 좋아하는데 가수는 뭐냐? 가수란 가격은 수요를 따라간다 이 말이야. 가격은 항상 수요를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가수라고 하는 거예요. 가격은 수요 따라 했습니다. 그럼 균형 가격은 언제나 수요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다. 수요 같은 방향으로 가고 균형량은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왜 양은 또 알 수 없느냐? 양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고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가 다르니까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적어놓고 설명드려야 돼요. 양동가수를 일단 여기까지는 적어놔야 돼요. 이거는 양동가수를 모르잖아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는 문제 한 개 풀려면 그래프 걸어가면서 문제를 풀면 10분 걸립니다. 한 문제 푸는데 10분이라도 제대로 답이나 찾으면 다행이다. 절대 못 찾아요. 제가 증명을 해줄게 10분 만에 답을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양동가수를 모르면 이거는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학원에 가면 그래프를 아주 막 복잡하게 그려가면서 설명하지만 그래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그 뭐 한 문제 푸는데 10분 걸려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적었나 다? 설명 들어 이제. 자, 1번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했을 때 균형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러면 1번은 수요하고 공급의 방향이 무슨 방향? 동일하죠, 동일 방향. 동일 방향 때는 뭘 적용? 양동을 적어놨죠. 동일 방향 때는 동자도 같이 들어서 외우기도 쉬워. 동일 방향은 양동, 반대는 가수. 그럼 동일 방향이니까 양동을 적어놨는데 양동이란 요 량은 균형량은 수요 공급하고 동일바로 간다 말입니다. 그럼 양은 어떻게 될까? 증가한다는 뜻이야. 수요 공급과 동일바로 가니까 양은 수요 공급과 항상 동일방향이야. 양은. 그럼 양은 증가하겠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해?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왜 가격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느냐.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을 때 균형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균형량은 증가하고 균형가격은 알 수 없다. 그래도 되고요. 균형량은 반드시 증가하지만 균형가격은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변동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도 돼. 이 세 가지 경우가 다르니까 알 수 없다는 뜻이니까. 오케이? 그럼 자, 2번처럼 지금 2번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했을 때 균형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2번도 수요 공급의 방향이 어떻다? 동일 방향이죠. 동일 방향은 뭐? 양동을 정하라 그랬으니까 양은 동일 방향으로 간단 말이야. 동일 방향이니까 어떻다? 하락하겠죠. 수요 공급하고 동일 방향으로 하락해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알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럼 가격은 또 상승하는 경우도 하락하는 경우도 변화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3번처럼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했을 때 균형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요 경우는 지금 수요하고 공급의 방향이 어떻다? 반대죠, 반대. 그럼 뭘 정하라고? 가수를 정하라. 가수. 가격은 수요를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가수니까. 가격은 수요 따라간다? 그럼 수요 따라가면 가격은 어떻게 돼? 상승한다는 뜻이에요. 어이? 반드시 상승하고 양은 어떻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양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고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알 수 없다는 뜻이고, 그죠? 그럼 4번처럼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균형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되느냐? 4번도 뭐야? 반대 방향이지. 그럼 뭐 적용? 가수를 정하니까 가수. 그럼 가수 반대 방향 때는 가수. 가격은 수요를 따라간다? 그럼 하락하겠죠. 그리고 양은 알 수 없다. 그럼 양은 또 세 가지가 다 나오니까 알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1, 2번처럼 수요하고 공급의 방향이 동일해요. 수요 공급의 방향이 동일방향으로 변하고 있지. 수요 공급이 동일 방향으로 변할 때는 뭐? 양동이니까 양은 동일 방향.
양은 항상 수요금하고 동일가로 이렇게 가요. 양은 항상 수요금하고 동일가로 지금 가고 있죠. 그리고 가격은 알 수 없다 이 말이야. 3, 4번처럼 지금 수요금이 반대 방향으로 변해서 반대. 수요금이 반대로 변할 때는 뭐? 가수. 가격은 수요를 따라간다 그랬으니까 균형 가격은 항상 수요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요. 가격은 언제나 수요하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간단 말이야. 그리고 양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양동가수가 뭔지 알겠어요? 괴로워요. 자, 이걸 양동가수를 알면은 한 문제 볼 때 10초면 풀어요. 10초면 풀 수 있지만 이걸 모르면 한 문제 푸는데 10분이 가도 제대로 아마 못 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는 요 한 가지 경우만 설명하기 위해서도요. 이런 그래프보다 훨씬 복잡한 그래프를 3개씩 그려야 돼요. 그래봐야 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 답이. 이 답을 찾아내려면 아주 복잡한 그래프를 3개 그려야 되니까 그래프 12개 그려야 되겠지. 오늘 그러면 집 못 간다. 왜 이런 답이 나오는지는 알았으니까. 내가 다는 설명을 못하고요. 4개 중에 한 가지 경우만 제가 왜 그런 답이 나오는지를 증명을 해 보여야 되니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번호를 한 개만 찍어줘봐. 1, 2, 3, 4 중에. 번호를 몇 번? 몇 번 해줄까요? 앞으로 개론 시험에서 시험을 치다가 찍을 일이 있으면 절대로 3번을 찍지 마라. 제발 좀. 모르면 3번, 모르면 3번. 작년에 다 3번 찍어서 실패했는데. 뭐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4번 해달라고? 그럼 4번 하죠, 그러면. 모르면 4번 찍어라. 개론은 4번 찍어야 돼요. 4번 찍어야 되고, 민법은 1번 찍어야 되고, 공법은 3번 찍어야 되고, 다 번호가 있어, 과목별로. 아무 번호 찍는 게 아니고. 3번은 웬만하면, 오지선대에서는 3번이 답이, 지금은요, 한 번호에 8개씩을 딱 맞춰냅니다. 대부분 8개씩 비율을 조정해갖고 내죠. 옛날에는 그냥 한 번호가 집중적으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공인자격시험이기 때문에, 국가 공인자격시험은 형평이 맞아야 되니까 한 개 번호에 8개씩을 대부분 납니다. 근데 혹시 이제 한 번호가 9개가 나오고 다른 게 7개가 나온 적도 있죠. 작년 시험에서는 민법은 전부 1, 2, 3, 4, 5가 다 8개씩이었고요. 개로는 4번이 9개가 나왔어요. 4번이 9개가 나오고 2번이 7개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머지 번호는 8개씩 나오고 나중에 내가 답안지 갖다 줄까? 보세요. 작년 답이 그 산업인력공단 들어가면 회차별로 정답 다 공개돼 있잖아. 그죠? 그걸 가지고 번호를 한번 세봐. 거짓말인가. 지금은 다 각 번호마다 8개씩을 내게 돼 있는데요. 혹시 한 개 더 플러스 마이너스 나올 수 있지만 특정 번호가 뭐 10몇 개 나오고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그래도 모르는 게 나왔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야 돼? 번호수가 좀 적은 걸 찾아서 찍어야지. 내가 찍은 답 중에 그죠? 뭐 찍어놨는데 5분이 왜 3개밖에 없지? 그러면 5분 답을 많이 안 찍었다는 거죠. 그러면 5분이 답일 확률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면은 그렇게 요즘은 찍어야 되는 거지. 그냥 모르겠다 1번으로 쭉 찍자 뭐 이래서는 안 돼요. 지금은 한 번호가 8개씩 나오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한 번호가 8개인데 내가 찍은 게 맞아야 그것도 맞죠? 적게 찍은 걸 찾아서 찍는데 찍어놓은 게 틀리 있는데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노 지금. 안 그렇습니까? 맞을 때 그렇고 좋다. 제가 일단 4번 찍었으니까 4번 일단 해보자. 4번은 이거죠 지금. 수요 감소 공급 증가가 요 경우제. 답은 일단 찾아보자.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니까 요 마지막 경우 요 경우 아닙니까?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반드시 이 반대방이니까 가수니까 가격은 하락하겠죠. 수요 따라. 그리고 양은 알 수 없다.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고 변화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겠죠. 요 답이 나오는데 왜 이런 답이 나오느냐 말이야. 아주 복잡한 그래프를 3개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 따라 그리는 순간 그냥 그 길로 재수입니다요. 가만히 있어라. 그래프를 그릴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더 그래프를 그리면 안 돼요. 진짜 시간 안에 문제를 할 때 풀 수가 없죠. 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가지고 균형이 지금 달성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전부 여기 균형이 달성되어 있어요. 달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했죠. 그리고 또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 증가.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 세 가지 전부 수요는 감소했고 공급은 전부 증가했어요. 그죠? 근데 이게 공급이 증가한 것보다 수요 감소가 더 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수요 감소보다 공급 증가가 더 클 수가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가 같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지?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해봐야 이 답을 찾게 되는 거다. 자, 그러면 해본다 지금부터. 수요는 감소했어요. 그럼 수요가 감소해서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했다는 뜻이죠. 공급은 증가했으면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근데 수요 감소가 더 크잖아, 그지? 수요는 많이 감소했고 공급은 적게 증가했다는 뜻이죠.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했다. 수요 감소했죠. 근데 공급은 증가했으니까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해야죠. 공급은 증가했는데 수요 감소가 공급 증가보다 더 크죠. 수요가 감소한 게 공급 증가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균형점이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 에? 그러니까 가격은 요 수준에 있던 것이 이만큼 어떻게 됐다? 하락. 양은 요 수준에 있던 것이 요만큼 감소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가격 하락했고 양도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역시 수요는 감소했고 공급은 증가했는데 공급 증가가 더 커. 그럼 수요는 조금 감소하고 공급은 많이 증가했다는 뜻이죠. 수요 감소하는데 수요는 조금 감소했습니다. 공급은 증가하는데 공급은 많이 증가해가지고 요만큼 증가했어요. 수요가 감소한 것보다 공급 증가가 크지? 그러니까 균형점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 그러니까 가격은 요 수준에서 요만큼 하락을 냈죠. 그리고 균형량은 여기서 요만큼 증가를 하잖아. 그죠? 그럼 두 번째 경우는 가격 하락, 양은 증가하는 걸 알았어요. 세 번째는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가 같다 이 말이야. 수요는 감소했어요. 수요 감소 감소했죠. 공급은 증가했어요. 공급 증가 수요 감소한 거 똑같아. 수요가 감소한 만큼 공급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균형점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지. 그러니까 가격은 요 수준에 있던 것이 요만큼 어떻게 됐다. 하락. 양은 원래 요 수준, 요만큼이었죠, 요만큼. 요 수준이었던 것이, 역시 균형점이 여기 있으니까 똑같이 양은, 균형량은, 그죠? 양은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세 번째 경우는 가격은 하락을 하고, 양은 불변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경우를 다 조합해보면, 전부 세 가지가 수요, 감소, 공급 증가인데, 세 가지 경우를 조합해보면, 가격은 반드시 하락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양은 감소하기도, 증가하기도, 변화가 없는 경우도 나왔죠. 그러니까 가격은 반드시 어떻다? 하락해. 근데 양은 세 가지 경우가 다 나오니까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답을 지금 찾기 위해 가지고 그죠? 이 복잡한 그래프를 세 개를 그렸는데 이 지문 한 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그래프 세 개씩 그려 가지고 5개 그래프 뭐 답이 5번 했으면 그래프 15개 그려야 되겠죠. 몇 분 만에 그리겠나? 이거 이렇게 그리기나 하겠나 이거? 이렇게 그리겠어요? 그 책에 그 뒷장 넘기면 그래프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가 4개가 있는데 그 4개가 아니고 실제는 그래프 한 개가 3개 그래프를 한꺼번에 그려 놓은 거야. 그 그래프가 진짜 그래프 한 개에 3개 그래프가 요 3개 그래프를 한 개로 동시에 그려 놓은 겁니다. 봐도 모르겠죠? 그래프를 볼 생각도 하지 말고요. 이거는 양동가수 모르면 그냥 해결을 못 하는 거다. 이 양동가수만 알면 얼마나 쉬우냐? 문제 한 개만 풀어봐봐. 자. 101페이지에 1번에 그 길자의 문제 우리 시험에 나온 거 봐봐요.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하는 공곡선을 갖는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고, 그럼 수요는 윗방향 증가니까 공급이 감소한다고 할 때 그래서 공급은 아랫방향이죠. 이래서 답을 찾아봐라 그랬는데요. 지금 봐봐.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하는 공곡선을 갖는 아파트 시장. 수요곡선은 항상 우하향, 공곡선은 우상하잖아요. 요 시장에서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한다고 할 때 그래서. 그럼 수요가 증가했으면 수요가 오른쪽으로 갔겠죠, 수요곡선이? 근데 요만큼 증가했을 수도 있고, 요만큼 했을 수도 있고, 이만큼 했을 수도 있고, 또 공급은 감소할 때 공곡곡선은 왼쪽으로 가는데 요만큼 했을 수도 있고, 이만큼 했을 수도 있고, 이만큼 했을 수도 있고, 세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래프를 세 개를 그려 넣어 봐야죠. 요런 그래프를, 그지? 그죠? 그래 답이 나오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자, 요거 지금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해서 방향이 무슨 방향 두 개가? 반대. 그럼 뭘 적어? 가수니까 가격은 수요를 따라 상승하겠죠, 반드시. 그리고 양은 어떻다? 알 수 없다. 답이 균형 가격 상승하고 균형량 알 수 없다. 이게 답이야, 그냥. 거기서 답 찾으면 되지. 뭐 10초면 답이 나오지. 뭐 그래프를 뭐하러 그리고 뭐, 그죠? 이거는 절대 그래프로 해결이 안 되는데요. 상당히 좋잖아. 쌈박하잖아. 양동가수, 그죠? 아우, 참. 이 공식을 그냥 이게 하루에 공식이 나온 줄 알아요? 진짜 3년 걸렸습니다. 이 양동가수를 만들어내는데, 진짜요. 정말 3년이 걸려서 만든 공식입니다. 진파리 특허품, 어디에도 없는 특허품. 1호, 양동가수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교재에 가로 3, 가로 4, 가로 5, 가로 3, 4, 5번은 이제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균형점이 이동했을 때 균형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순차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는데, 이 가로 3, 4, 5번에 있는 거는 훨씬 어려운 겁니다. 지금 설명한 것보다. 이거는 이제 탄력성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를 했을 때 설명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그래프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예
세 가지 포인트만 딱 알면, 그죠? 지문으로 그냥 세 가지 포인트를 하면 지문으로 바로 그냥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아주 쉽게 해결해 줄 테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3월에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우선에는 볼 필요 없다요. 볼 필요 없다 그랬는데 연구하고 하지 마라. 그래프 보고. 연구할 필요 없이 지금 오늘은 수용급이 한 개만 변하는 경우하고요. 동시에 변하는 경우까지, 여기까지는 결론을 꼭 정리해 놓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균형점의 이동이었고, 조금 쉬었다가 4절에 탄력성부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